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학연력학 거기 표시가 지금 5번, 3번 다음에 5번인데요.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그 뒤에 넘겨보시면 4번인데 그거랑 바꾸셔야 되겠죠? 4번, 4번으로 5번으로. 자, 화학 반응식에 대한 델타 G제로 값이 있어요. 그게 1번식은 델타 G제로 값이 50kJ/몰이고 2번식은 70kJ/몰이죠. 그러면 만약에 1번식하고 2번식하고 더한다. 더하면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D 라는 식이 나오는데 그때는 델타 G제로의 값들을 서로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G제로가 120kJ/몰이 되겠죠. 델타 G제로가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식을 더했을 때 이 값들을 더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델타 H제로 값도 서로 더할 수가 있어요. 얘가 100이고 얘가 200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값이 있으면 얘네들끼리도 더해가지고 델타 H제로가 300kJ/몰이다. 이런 식으로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 델타 G제로와 델타 H제로를 더할 수가 있다. 언제? 각 식을 더했을 때. 그 다음에 델타 G제로가 있고 델타 GF제로가 있어요. 이 델타 GF제로는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입니다. 표준 생성, 이 F가 포메이션, 생성. 얘가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A 1몰로부터 B가 생성되는데 변화되는 자유 에너지. 그거는 이제 델타 G 제로 값이고 이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는 각각의 물질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A가 가장 안정한 어떤 물질로부터 A가 생성되는데 변화되는 자유 에너지 값을 델타 G0 F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또 B가 어떤 가장 안정한 물질로부터 B가 되는데 변화되는 델타 G0 F 값이 또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델타 G0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응식에 해당하는 값이 되고 여기 F가 붙는다. 델타 G0 F다. 그럴 때는 각각의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A에 대한 델타 G0 F 값이 있고 B에 대한 델타 G0 F 값이 있고 요 반응, A가 B로 변하는 요 반응에 대한 델타 G0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평형식에 대한 델타 G0 F 값을 구하여라. 그럼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 델타 G0 F 값이라는 게 각각의 물질에 적용되는 값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델타 H0 F 값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델타 H0는 어떤 평형식에 해당하는 값이고 델타 H0 F가 들어가면은 각 물질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A가 어떤 가장 안정한 물질로부터 1몰 생성되는데 필요한 표준 엔탈피 변화. 이게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합니다. 얘는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 얘도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한마디로 F가 붙는 것은 생성 에너지이기 때문에 각각의 물질에 해당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F가 안 붙는 거, 델타 G0나 델타 H0는 어떤 평형식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을 식을 합칠 때 얘네들도 값을 더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더해질 수 있다 그거죠. 그 다음에 델타 G0 F 값과 각각의 델타 G0 F 값을 알았을 때 이 평형에 대한 델타 G0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 반응 물질의 델타 G0 F에서 생성물의 델타 G0 F를 빼면은 전체 반응식의 델타 G0 값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반응물의 델타 H0 F 값에서 생성물의 델타 H0 F 값을 빼면은 델타 H0 값이 나옵니다. 요 에너지 준위가 델타 G0 F A고, 여기가 델타 G0 F B라고 했을 때 요 차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델타 G0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흡열 반응일 때는 델타 G0 값이 양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델타 G0 이 생성물에서 델타 G0 반응물의 값을 빼면은 이 전체 식에 델타 G0 값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부호를 헷갈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차에 해당하는 만큼 올라갔으면 이게 플러스고 이렇게 내려갔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서 어디를 빼고 그런 건 사실 이제 이 에너지 값에 따라서 뒤에서 앞에 걸 빼는 게 있고 앞에서 뒤에 걸 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외우시면은 불편하고 그림을 그려서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델타 G와 델타 G0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정반응이 자발이냐 비자발이냐 이런 걸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델타 G는 델타 G0 더하기 RTLN Q라는 식을 반드시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게 델타 G0가 다른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델타 G0는 마이너스 RT ln K가 됩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되죠. 그리고 또 델타 G0는
델타 H 제로 마이너스 T 델타 S 제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얘도 델타 G 제로고 얘도 델타 G 제로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가 놓고 다른 식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식이 클라우지우스 클라페론 식입니다. 아니죠. 반트호프 식이죠. 반트호프 식. 반트호프 식이 나온 다음에 거기다가 요 K 대신에 이걸 압력으로만 바꿔주면 그게 클라우지우스 클라페론 식이 되고요. 일단 얘네 둘을 갖다가 놨을 때 마이너스 RT ln K가 델타 H0 마이너스 T 델타 S 제로와 같다. 그 놓으면은 마이너스 RT ln K로 양변을 나눠보겠습니다. ln K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0 T분의 1을 빼고 더하기 R분의 델타 S0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을 요걸 lnK를 Y라고 놓고 T분의 1을 X라고 놨을 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X축이 T분의 1, Y축이 lnK 그 다음에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0가 기울기가 되는데 델타 H0 값이 음수일 때는 즉 이게 표준 상태에서 음수라는 말은 발열 반응. 얘가 발열 반응일 때는 델타 H0가 음수가 되고 전체가 이게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플러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열 반응일 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울기가 양수가 되고 Y절편이 R분의 델타 S0가 돼요. R분의 델타 S0가 됩니다. 얘가 만약에 흡열 반응이다 할 때는 델타 H0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음의 기울기를 갖고 이게 또 R분의 델타 S0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식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요 그래프까지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요 점을 극소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Q가 K보다 작은 상태이고 오른쪽은 Q가 K보다 큰 상태예요. 그래서 Q가 K보다 작을 때는 이쪽까지 도달하려는 추진력이 발생해서 정반응이 추진이 되는 거고 Q가 K보다 클 때에는 반대로 역반응이 추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Q와 K가 같아질 때가 평형이고 자유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이거죠. 요 높이는 자유에너지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 상태일 때는 자유에너지가 최소이며 Q는 K와 같아진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나오는데 실제로 엔트로피
S는 KLNW란 식은 그렇게 중요한 식은 아닙니다. 요 엔트로피, 무질서도의 변화량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많이 어질러져 있을수록 무질서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의 엔트로피가 무조건 큽니다. 아, 이거 잘못 썼죠. 델타 S가 아니라 절대 엔트로피 값이 KLNW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특이하게 요 엔탈피 값은 절대 엔탈피가 없어요. 엔탈피의 변화량으로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에 반해서 엔트로피 값은 절대 엔트로피가 있다는 말이죠. 변화량도 있고 변화량도 있지만 그냥 절대 엔트로피 값도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절대 엔탈피 값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엔탈피의 변화량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K는 여기서 볼츠만 상수값이 되고 스몰 K가 볼츠만 상수 값이 되고 요 W는 그 개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엔트로피 값이 증가한다 이거죠. 이건 분자 구조를 보더라도 O2의 절대 엔트로피 값보다 CO2의 절대 엔트로피 값이 크다는 거죠. 얘가 분자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얘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상태의 개수가 더 많다는 거죠. 상태의 개수가 많을수록 W 값이 커지고 절대 엔트로피 값이 커지게 되겠죠. 엔트로피는 상태함수이고 반응 경로와 무관하다. 상태함수의 특징이 반응 경로와 무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 변화량이 양수이면은 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그렇죠. 엔트로피가 증가를 할 때가 엔트로피 변화가 양수가 되겠죠. 처음 엔트로피보다 나중 엔트로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는 받은 열에 비례하고 온도에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받은 열에 비례하고 온도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델타 S는 절대 온도분의 요 Q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가 열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요 Q 값, 이건 내부의 어떤 개에 대한 개의 기준으로 본 열량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쪽으로 열이 많이 들어올수록 요 열이 증가해가지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에 반비례한다. 높은 온도일수록 어떻게 돼요? 얘가 만약에 300켈빈에서 열을 받아서 엔트로피가 변화할 때랑 100켈빈에서 같은 열을 받았을 때 50kJ/몰에 열을 받았을 때 받은 열량, 개가 받은 열량은 같지만 엔트로피 변화량은 얘가 더 크다는 거죠. 이건 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는 뭐 쉬운 게 아니고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이미 뜨거웠을 때는 외부에서 어떤 열을 가했을 때 엔트로피 변화가 미미하지만 자기가
굉장히 열이 없는 상태, 식어있는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조금만 열이 들어와도 확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절대 0도에서 0켈빈에서 완벽한 결정의 엔트로피는 0이다 그랬어요. 이게 연력학 3법칙에 해당하는 건데, 절대 온도에서 완벽한 결정, 어떤 흠도 없는 그 결정에서는 엔트로피가 0이다 이거죠. 엔트로피가 0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움직임도 없다는 소리예요. 전자의 움직임도 멈추고 모든 진동과 회전이 다 멈춘 상태라는 거죠. 표준몰 엔트로피는 표준 상태의 어떤 물질이 가지는 엔트로피의 절대값이다. 같은 조건에서 엔트로피의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엔트로피의 값이 크다는 거죠. 근데 액체에서 기체로 갔을 때는 거기 크기가 2개가 됐죠.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보다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죠. 엔트로피 변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체 몰수의 변화이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고체 A가 세 개의 액체 B가 되고 2개의 기체 C가 된다. 그 다음에 고체 D가 세 개의 E가 된다. 기체가. 그랬을 때 요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어떤 게 크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주 간단히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보면은 어떤 1몰의 고체가 3몰의 액체와 2몰의 기체가 되는 거고, 아래 식은 어떤 1몰의 고체가 3몰의 기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위에는 하나가 5개가 되고 아래는 하나가 3개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5개가 되는 이 첫 번째 식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이 기체의 몰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체끼리의 변화량만 따지는 거고, 만약에 기체가 없다면 다른 액체나 고체를 따지겠지만 기체가 섞여 있을 때는 기체끼리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기체가 2개가 생기는 거고 얘는 기체가 3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왜냐?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엔트로피 변화가 월등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는 기체가 2분자, 아래 거는 기체가 3분자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래 거의 엔트로피 변화량의 값이 훨씬 크다 이거죠. 위의 엔트로피 변화보다 아래 거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크다. 제가 길게 설명을 했지만 간단합니다. 어떤 게 기체 몰수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엔트로피 변화량이 비례를 한다 이거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트로피 S0 값을 이용하여 반응식의 델타 S0를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온도가 증가하면서 상이 변합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데 이 상이 변하는 그 순간, 그 지점에서 엔트로피 변화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보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그림에서.
자, 그 다음에 7번 연력학 제2법칙 몇 시까지 했죠? 우주의 엔트로피는 개와 주위의 엔트로피 합이다.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는 개의 엔트로피 변화 더하기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다. 자발적인 과정에서는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연 상태로 내비뒀을 때 일어나는 반응은 항상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반응 중에서 우주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쪽으로 일어날 일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일으키든지 간에 가만 냅두는 게 엔트로피 변화를 최소화시키는 일이고, 얘를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린다. 그럼 얘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퍼져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죠. 무질서도가 증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신발장에 신발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제 엔트로피가 좀 큰 상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런히 정렬을 하면은 우주의 엔트로피를 줄여보는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럼 엔트로피가 감소를 했죠. 물론 신발장의 엔트로피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우주의 엔트로피가 감소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 내가 얘를 이렇게 정렬을 하는 데까지 내가 활동을 하면서 들인 에너지도 있는 거고, 나의 어떤 내 상태의 변화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정렬돼서 엔트로피가 감소한 효과보다 내가 일을 하면서 어질러핀 그런 효과들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를 퉁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거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우주의 엔트로피는 감소시킬 수가 없고, 아무튼 우리가 어떤 행위만 하기만 하면은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우주의 엔트로피를 최소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거기 우주의 엔트로피가 양수다. 그게 자발적인 정반응이고, 우주의 엔트로피가 음수가 되는 반응이 자발적인 역반응이죠. 그 다음에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가 없을 때는 평형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는 개의 엔트로피 변화 더하기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다.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이용하면은 자발적 과정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델타 G0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이 유명한 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이 연력학 제2법칙. 지금 제가 주의, 개, 우주 이런 것들을 그냥 정의를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전체예요. 전체. 이 세계 전체가 우주고, 우주를 이렇게 한정해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주의 끝이 있다면은 여기가 전체가 우주다. 이게 전체가 우주라고 봤을 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커에서 실험을 하면은 비커가 개가 되는 거고, 이 방을 기준으로 실험하면 이 방이 개가 되는 거고, 지구를 개로 잡아도 되고, 어쨌든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
어떤 이런 챔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챔버를 개라고 보자. 그럼 이게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는 뭐냐? 우주에서 개를 뺀 나머지가 주의가 되는 거죠. 주의. 그래서 개랑 주의랑 더하면 결국 전체가 되기 때문에 개 더하기 주의가 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개의 엔트로피 변화에다가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량 값이 되는 거죠. 지금 요거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럼 이제 깁스라는 과학자가 이거 너무 복잡하다. 우리가 어떤 한 식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서 어떤 그 값을 기준으로 얘가 양수일 때가 정반응이 비자발적, 역반응이 자발적이고 얘가 음수일 때가 정반응이 자발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식을 좀 수정을 했어요. 일단 델타 S 주의는 T분의 Q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델타 S 주의는 T분의 마이너스 Q, 절대 온도분의 열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얘 대신에 T분의 마이너스 Q를 써볼게요. 이렇게 쓰는데, 마이너스 T를 양변에 곱하면 마이너스 T 델타 S 우주는 마이너스 T 델타 S 개 더하기 Q가 되겠죠. 마이너스 T를 곱했으니까. 이 Q를 델타 H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열량 변화, 델타 H. 대충 나오죠?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마이너스 T 델타 S 값을 그냥 델타 G라고 내가 정하겠다 이거죠. 깁스라는 과학자가 내가 발견했으니까 깁스 에너지라고 부르자. 마이너스 T 델타 S 우주를. 그래서 마이너스 절대온도 곱하기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 값을 델타 G0라고 정해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얘부터 쓰면은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개가 되죠. 그래서 개를 그냥 빼면은 델타 S라는 값이 어떤 개에 대한 엔트로피 값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표준 상태에서 했다면 얘가 제로를 다 붙이는 거죠. 표준 상태라는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정반응이 자발적일 때는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음수를 붙여놓은 값이 델타 G0거든요. 그러면 우주의 엔트로피 값이 플러스일 때, 정반응이 자발적일 때는 이 전체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델타 G0가 음수가 될 때가 정반응이 자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보고 깁스 자유에너지의 부호가 음수일 때 정반응이 자발적이다, 양수일 때 정반응이 비자발적이다. 이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온 식이다.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걸 이용해서 푸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어떤 식에서 이게 열. 그럼 이게 발열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발열 반응이고 얘가 다 기체다 했을 때 기체의 몰수가
감소했죠. 2개에서 하나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델타 S0가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얘가 또 마이너스가 되죠. 그랬을 때 얘와 얘의 부호를 가지고 얘의 부호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값을 알 때 또 판별할 수가 있겠지만 부호만 가지고도 판별할 수 있을 때도 있죠. 이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고 얘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값이 또 마이너스예요. 그럼 플러스죠. 그럼 얘가 어떤 게 더 절대값이 큰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 수가 없고, 얘가 만약에 델타 S0가 플러스였다 그러면은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였던 마이너스. 얘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자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얘가 만약에 흡열 반응이고 기체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다 했을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죠. 여기는 플러스죠. 한마디로 흡열 반응이면서 기체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은 항상 플러스라는 거죠. 항상 플러스. 항상 비자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을 딱 보고 요 값과 엔트로피의 변화량의 값을 알면은 그 반응이 직접 해보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자발성의 온도 의존성 8번. 거기 이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다 나오죠. 개와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합치면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되고, 우주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라고 쓸 수가 있다.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죠. 뭐가?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가. 그걸 정리를 하면은 델타 G0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가 되고, 표준 상태에서는 제로만 붙여가지고 델타 G0는 델타 H0 마이너스 T 델타 S 제로가 된다 그거죠. 자, 거기 온도와 자발성의 관계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 상황들이 다 나옵니다. 델타 H0가 플러스고 델타 S0가 플러스일 때 저온에서 비자발적, 고온에서 자발성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온도가 아주 낮을 때를 생각해봐요. 온도가 아주 낮다면은 얘가 온도가 만약에 뭐 0.001 켈빈이다 했을 때는 이 엔트로피 값이 뭐 크더라도 이게 엄청 작기 때문에 이 전체 항해 값을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얘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니까 온도가 낮을 때는 얘가 역반응이 자발적이고, 온도가 만약에 엄청 높아졌다. 엄청 높아졌는데 얘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큰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온도가 높아질수록 얘의 값이 무시게 되고 이게 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자발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고 플러스일 때는 낮은 온도에서 비자발, 높은 온도에서 자발이 된다. 이걸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항상 전체가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비자발,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항상 자발,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일 때는 낮은 온도에서 자발, 높은 온도에서 비자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그래프가 이제 자주 나오는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얘가 델타 H 제로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얘가 T 델타 S 제로다. 여기가 에너지고 여기가 온도가 되겠죠. 그러면 델타 G 제로는 델타 H 제로 마이너스 T 델타 S 제로가 되는데,
이제 이 값이 t 델타 s 제로가 되고 t가 제로일 때를 보면은 제로일 때를 보면은 델타 h 제로 값이 델타 g 제로 값이 되죠. 델타 h 제로 값이 이게 델타 g 제로 값이 되는 거죠. 델타 g 제로. 그 다음에 델타 이 t 값이 점점 증가를 하면서 델타 g 제로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그리고 t가 제로일 때 어떤 수를 곱해봤자 제로이기 때문에 이 값이 제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이 t 델타 s 값과 델타 h 제로가 같아질 때 델타 g 제로가 제로가 되겠죠. 같은 것끼리 뺐을 때 제로가 된다. 그러면 얘는 언젠간 제로에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델타 g 제로 값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온도, 이 온도에서의 델타 g 제로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가 평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오른쪽 그래프트 똑같이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 플러스일 경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의 경우에 대해서 저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얘가 플러스일 경우, 마이너스일 경우, 플러스일 경우, 마이너스일 경우를 나눠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플러스일 때는 델타 H 제로가 나눠놓고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그려야 되겠죠? 플러스일 때는 일단 델타 H0는 일단 수평하게 그리는 거예요. 델타 H0를 그리고 온도가 0일 때는 T 델타 S 값이 제로가 되는데 T 델타 S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플러스일 때 기울기가 이제 T 델타 S는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델타 S가 플러스라고 지금 플러스일 경우를 했으니까 온도는 항상 플러스고 델타 S0가 플러스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기울기가 양수 T 델타 S. 그럼 델타 G0는 남은 게 뭐예요? 이거밖에 없죠. 이렇게 그냥 그리시면 이게 델타 G0입니다. 따져보시더라도 T가 제로일 때 델타 G0가 델타 H0가 되는 거죠. 델타 G0가 델타 H0와 같건 0일 때 T가 0일 때 얘가 같게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평형 상태인데 평형 상태에서는 델타 G0가 0이 나오는 게 평형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델타 H랑 T 델타 S만 그려놓으면은 이걸 이렇게 어떤 대칭이 되게 만드는 그 선이 델타 G0가 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둘 다 플러스일 때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를 한번 그려보면은 먼저 델타 H를 그리고 델타 H0 플러스고 T 델타 S는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0에서부터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t가 0일 때는 t 델타 s 제로 값이 t가 0일 때는 전체가 0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0이죠. t가 점점 커질수록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큰 음수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델타 G0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뭔가 대칭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델타 G0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떠오른다 그러면은 t가 0일 때 델타 H0와 델타 G0가 일단 같아지겠죠. t가 0일 때 얘는 무조건 같으니까 t가 없으면 그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플러스 마이너스일 경우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게 전체가 플러스가 되는데 더 커지죠. 그러면 델타 G0는 온도를 높일수록 일단 플러스에다가 어떤 더 플러스를 더하는 꼴이 되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델타 G0가 커진다 이거죠. 0에서 여기였는데 더 커져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커진다.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절대 온도가 0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작은 건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떤 상황에서든 델타 G0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항상 비자발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로 봐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전체가 플러스니까 항상 비자발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를 보시면 항상 자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어떤 또 마이너스를 해주기 때문에 얘가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서 항상 정반응이 자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델타 H0는 음수죠 지금. 이게 마이너스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게 항상 음수. 근데 T 델타 S T가 0일 때는 전체가 0이 되니까 여기가 T 델타 S가 이렇게 가든지 할 텐데 이게 플러스니까 T 델타 S는 항상 플러스죠. 그럼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대칭이 되게 하려면은 이게 T 델타 S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대칭이 되겠죠. 이게 델타 G0 항상 음수가 있으니까 T가 그럼 여긴 뭐냐? 여긴 양수 아니냐? T가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해 줄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서부터 생각하는데 얘가 항상 음수기 때문에 항상 자발이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대칭 구조가 잘 안 떠오르면 T가 0일 때 델타 G0가 델타 H0죠. 얘랑 같아야 되고 T가 점점 클수록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라고 했죠. 마이너스 플러스일 테니까 T가 점점 클수록 더 큰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어떤 마이너스에다가 더 큰 마이너스를 계속 해주니까 점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더 큰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일 경우. 지금 얘랑 비슷하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랑 어떤 비슷한 구도가 나올 거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델타 H0가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마이너스에다가 델타 H0를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다. T 델타 S0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T가 0일 때는 이게 0이었다가 T 델타 S0가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T 양수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죠.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T 델타 S에 대한 값을 이렇게 그린 거고 여기가 온도기 때문에 실제로 델타 S 제로 값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델타 G0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대칭이 잘 안 보인다 했을 때는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델타 G0가 델타 H0랑 같으니까 이 점이 맞죠. 델타 H와 델타 G0가 같은 점. 이 점에서 출발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큰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비록 시작은 마이너스였지만 점점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